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5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대로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공부했어요. 어떤 내용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11장을 보면 이익이 난 주식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파는 최선의 시점은 주가가 오를 때이고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보일 때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강해 보이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가 이익도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버나드 바쿠르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언제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팔았다. 그것이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사실 많은 경우 계속 보유했더라면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붙잡혀 있었을 것이다. 세계적인 은행가로 성공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절대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않았고 늘 너무 일찍 팔았지 라고 말했어요. 또 한때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기자로 불렸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 케네디는 바보 같은 사람들만 마지막 1달러까지 챙기려 든다. 내 목표는 주가가 상승할 때, 즉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반전하기 전에 주식을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마술사로 불렸던 제럴드 로브는 일단 주가가 정상적인 추정치나 과열 수준까지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보유 물량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자는 실수를 분석하면 배울 게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든티드라는 주식을 샀을 때 시장이 하락하자 두려움에 휩싸여 2에서 3% 올랐을 때 전부 팔아버렸는데 곧 3배가 됐다고 해요. 저자는 나는 정확한 시점을 매수했지만 내가 어떤 주식을 가졌는지도 모른 채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후 성공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서든티드처럼 내가 저지른 실수를 분석해보고 그 결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당신은 지금까지 저지른 실수를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려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분석해보지도 않는다면 더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나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실수를 저질렀는지 차트에 표시하고 그것을 연구해보고 이런 실수와 또 그로 인해 야기된 손실을 막으려면 어떤 새로운 원칙이 필요한지 적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다음 강세장이 찾아왔을 때 10분 활용할 수 있으며 강세장은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또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주식을 정확하게 매수한 뒤 그 종목이 소폭 상승한 다음 추가 매수하려고 하면 나머지 보유 종목 가운데 소외주나 수익률이 제일 나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데요. 결국 수익률이 안 좋은 주식에 묶여있던 자금이 최고의 주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고의 주식을 밀어줌으로써 당신은 자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기꺼이 분석해보고 거기서 배운 다음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원칙을 적어둔다면 당신도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의지만 있다면 당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스스로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우 정확한 원칙과 전략을 세우고 이를 몸에 익히느라 수많은 나날을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는데 운이란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부단한 노력과 끈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도할 때 명심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히 매수하면 매도하는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정확히 매수했고 매수 지점에서 5% 이상 오른 다음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조정이 닥쳐도 그냥 지켜볼 수 있고 최고의 주식은 정확한 시세 분기점에서 8%씩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최고의 주식 대부분은 아예 분기점 근처에도 가지 않으며 따라서 가능한 한 시세 분기점에 근접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강세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이유로 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정상적인 되돌림인데 지레 겁먹고 보유 물량을 내놓지 않으려면 주간 차트를 잘 연구해서 넓게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매도 원칙에서는 주식의 펀더멘털 변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큰손들은 대개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가 대규모 매물을 내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버텨내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주식이 순이익 증가율 100%에 애널리스트들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높일 때 천정을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최후의 정점 신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루 상승폭이 최대를 기록했을 때인데요. 몇 개월간 인상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어느 날 본격적인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을 때입니다. 두 번째, 하루 거래량이 최대를 기록했을 때인데요. 천정을 치는 날의 거래량은 본격적인 상승 이후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소진갭의 발생인데요. 맨 처음 모양을 형성한 뒤 여러 달 동안 빠른 속도로 크게 올랐던 주식이 전날 종가에 비해 훨씬 높은 시초가를 기록하며 갭 상승하면 이 종목은 천정에 근접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최후의 정점 징후인데요. 어떤 주식의 상승세가 주간 차트로는 2에서 3주간, 일간 차트로는 7에서 8일 연속해서 혹은 10일 중 8일 동안 아주 빠르게 이뤄질 경우 매도하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매물출의 징후들인데요. 상당 기간 오름세를 탄 뒤 추가적인 상승 없이 매일 대량 거래만 이루어진다면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식 분할이고요. 일곱 번째는 연속 하락일수의 증가인데요. 연속해서 오르는 날보다 연속해서 떨어지는 날이 더 많을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승 추세선인데요. 추세선까지 뚫고 올라가면 그 주식은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는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그 이상 높이 올라가면 파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천정을 치고 내려올 때 팔기인데요. 만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팔지 못했다면 천정을 치고 내려올 때라도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약세 징후인데요. 첫 번째는 적은 거래량을 수반한 신고가입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큰손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종가가 그날 저가 혹은 저가에 근접할 경우인데요. 주가가 그날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한 채 저가나 저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마감되는 날이 며칠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모양인데요. 주가가 서너 차례 모양을 형성한 뒤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매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쯤이면 이 주식에 대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막바지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주가 패턴은 길고 느슨해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약한 반등 신호인데요. 반등 시 거래량이 적고 상승폭도 며칠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인데요. 반등 이틀째나 사흘째에 매도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추세선과 지지선이 무너지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정점에서의 후퇴인데요. 주가가 정점에 도달한 뒤 8% 정도 떨어지면 일단 그간의 상승폭과 최고가, 내림세를 자세히 살펴본 뒤 상승세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8에서 12%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요. 필요할 경우 정점에서 12에서 15% 하락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적 주가 강도의 약화인데요. 상대적 주가 강도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매도 신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외로운 종목인데요. 유일하게 한 종목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지선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 상승 추세선이 무너진 경우예요. 어느 날 폭발적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중요한 장기 상승 추세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가격대를 하향 돌파하면 그 주식은 팔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최대의 하루 하락폭인데요. 하루 하락폭으로는 가장 크게 떨어진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간 거래량의 급증을 수반한 주가 하락인데요.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주간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예요. 네 번째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하향 반전인데요. 상당 기간 오름세를 탔던 종목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반전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1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횡보할 경우인데요. 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뒤 8에서 9주 동안 재상승을 못한 채 계속 횡보할 경우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중요한 매도 지침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손실이 났을 때는 반드시 7에서 8%에서 손절매하고 이익 실현은 20에서 30% 상승했을 때 하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목이 25에서 30% 상승했다고 무조건 팔아서는 안 되고 주도주로 적절한 모양을 만든 뒤 매수 시점에서 1에서 3주 만에 20% 넘게 올랐다면 이런 종목은 장차 대단한 수익을 가져다 줄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세장에서는 매수하더라도 15% 오르면 이익을 실현하라고 하고 있고요.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멋진 뉴스가 발표되고 경제주간지에 커버 스토리를 쓸 정도가 되면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관하는 분위기가 넘쳐날 때 팔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2분기 연속해서 상당히 둔화됐을 때 매도해야 하고요.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거나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은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을 털어버리게 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매도하면서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하고 있는데요. 직접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 보면서 어떤 새로운 원칙이 필요한지 적어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목표는 최고의 실적을 내는 최고의 주식을 정확한 시점에 정확히 매수한 다음 당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확실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 전반은 계속 상승세를 타는데 몇 주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팔고 펀더멘털이 좋으면서 탄탄한 모양을 형성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에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매수 후 8주도 안 돼 20% 넘게 오른 종목은 기관 투자가의 뒷받침이 없다든가 업종 전체가 약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추가로 8주 더 보유해야 하고요. 매수 후 불과 1에서 4주 만에 20% 넘게 급상승한 종목은 많은 경우 두세 배 이상 치솟는 가장 강력한 주식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캔슬링 원칙에 따라 진짜 주도주 가운데 하나를 매수했다면 이 종목이 1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조금 떨어져도 한두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단지 옳은 판단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았을 때 진짜 큰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하면서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큰 돈을 버는 것은 얼마나 오래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요. 올바른 판단을 하고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투자자는 매우 드문데 주가가 상승해 큰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강세장에 처음 2년간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러려면 용기와 인내 그리고 이익을 키워나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기업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정말 잘 알고 있다 해도 몇 차례 닥치는 불가피하면서도 정상적인 조정을 견뎌내려면 그 이상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주식으로 부를 쌓으려면 시간과 인내, 검증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12장을 볼게요. 분산투자와 장기투자, 신용투자와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두를 먼저 보면 당신 같으면 기계 조립도 좀 하고 가구도 만들면서 주말에는 작곡을 하고 목수와 회계사 일을 동시에 하는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기업도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문화발식 확장으로 인해 몸집이 비대해지고 잡다한 사업을 하다 보니 한 분야에 집중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데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 분산 투자하면 할수록 한 분야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데요. 최고의 실적은 집중하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아주 잘 알면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바구니 몇 개에만 달걀을 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투자자는 수십 개 종목에서 조금씩 이익을 내기보다는 최고의 주식 한두 개로 큰 돈을 버는데요. 여러 종목에서 작은 손실을 내고 몇 종목에서 큰 이익을 얻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과도한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방어 수단이자 변명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2에서 2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자신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신중하게 선정한 4-5개 종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5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 새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현재 보유한 종목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규모가 5천에서 2만 달러 이내라면 세 종목 이내가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해가 난 주식은 몇 주 혹은 3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은 포트폴리오치고 손실이 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항상 좋은 주식들로 채우고 시장 상황에 맞춰야 하고요. 훌륭한 정원사는 항상 꽃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약한 가지는 잘라낸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이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내가 늘 피하라고 하는 투자 방식이 바로 데이트레이딩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용에 관해서는 투자를 배워나가는 기간인 처음 1-2년은 자기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며 주식시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으려면 적어도 2-3년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몇 년간 경험을 쌓고 확실한 전략과 분명한 매매 원칙이 있다면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얻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용 매수의 적기는 새로운 강세장의 처음 2년인데요. 일단 약세장이 다시 시작됐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신용을 갚고 현금 보유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공매도랑 관련해서는요. 공매도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며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결국 손실을 입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약해보면 분산 투자는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선정한 소수 종목에 집중하고 각 종목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고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다면 신용을 써도 괜찮지만 그에 따라 리스크도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공매도를 해서는 안 되며 주가 차트를 활용해 최고의 주식과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을 살펴볼게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21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저지른 참담한 실수의 98%는 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배우려고 기꺼이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새롭고 더 나은 원칙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1가지 실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손실이 아주 적고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손실을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로 치닫는 것. 세 번째는 평균 매수 가격을 높이기보다 낮추는 것. 네 번째는 차트 이용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제대로 된 모양을 형성한 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도 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강세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의 최적의 시점은 최소한 7, 8주간에 걸쳐 탄탄한 모양을 형성한 뒤 맨 처음 매수 지점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종목 선정 기준이 없거나 성공하는 기업을 찾아낼 만한 안목이 없어서 처음부터 종목 선정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원칙이 없어 언제 조정이 시작되는지, 언제 하락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세가 확실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매수 및 매도 원칙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실수가 점점 더 잦아지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만 생각하고 일단 매수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기관 투자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기업 내용이 훌륭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차트를 이용해 종목 및 타이밍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 번째는 고가주를 소량 매수하기보다는 저가주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경우인데요. 기업 내용이 더 좋은 고가주를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주식이 헐값에 팔리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대부분의 프로나 기관 투자가들은 5달러나 10달러짜리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기관의 뒷받침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종목의 주가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주변의 말이나 루머에 솔깃해서 혹은 주식 분할 발표나 새로운 뉴스, 낙관적인 전망, TV에 출연한 새칭 시장 전문가의 추천과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12번째 실수는 배당금을 받을 욕심에 혹은 낮은 주가 수익 비율에 현혹돼 이류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요. 13번째는 너무 빨리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건전한 방법도 배우지 않고 더구나 필수적인 기술도 익히지 않고 무조건 하루아침에 대박을 내려고 한다면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
낯익은 전통 기업 주식만 매수하는 것이고요. 15번째는 어떤 것이 좋은 정보며 훌륭한 조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것인데요. 탁월한 증권회사 직원과 투자 자문회사는 유명 의사나 변호사, 운동선수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면서 많은 증권회사가 자기 자금도 현명하게 운용하지 못해 망하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6번째는 손해난 주식은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익이 난 주식은 조금만 올라도 쉽게 팔아버리는 것인데요. 손실은 짧게 끊어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번째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18번째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위해 선물과 옵션에 과도하게 투기하는 것이고요. 19번째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 주문 시 미리 가격대를 정해둔 예약 주문을 하는 겁니다. 20번째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결심하지 못하는 건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혹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은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이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엄격한 투자 철학 그리고 분명한 매매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21번째는 주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대개의 투자자들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고른 다음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는데 성공하는 투자자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거나 헛된 희망을 갖는 대신 시장에 주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로큰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약점이 강점이 될 때까지 계속 달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 당신의 시간과 노력에 충분한 보답이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13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중에서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빵 터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는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11장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서든티드라는 주식을 20달러 초반대 매수했던 일례였는데요. 이때 윌리엄 오닐이 시장이 하락하자 두려움에 휩싸여 24% 올랐을 때 전부 팔아버렸고 나중에 이 주식이 3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확한 시점에 매수했지만 내가 어떤 주식을 가졌는지도 모른 채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이 부분 읽고 제가 투자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빵 터졌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웃음이 났던 이유가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였는데요. 바로 카카오였어요. 50% 수익률 종목 공개 영상에도 제가 올렸었어요. 아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에 매수했었는지 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매수를 정말 잘했었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있었는지 저도 몰랐던 거예요. 50%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한 4배 정도는 됐을 거예요. 사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강세장 대처법을 제가 몰랐었어요. 코로나 쇼크 이후에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주식시장에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언제 강세장이 시작되고 약세장이 시작되는지 그 분간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으로는 읽었었는데 아직 내 거로 만들지 못했을 때 강세장이 왔던 거죠. 경험이 저도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번에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 책 다시 공부하면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에서 배운 것들을 대입해 보니까 이론으로만 배울 때랑 확실히 얻어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아니면 40대든 50대든 그 이상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저의 그 투자 루틴 가운데 하나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매일 찾아보는 건데요. 요즘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를 만큼 올라 있어서 그런지 쉽게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강세장 1년차가 작년에 지났죠? 올해 2년차인데 요즘 시장을 보면 슬슬 약세장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쉽사리 끝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좀 더 끌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꾸준히 열공해서 다음 강세장에서는 더 재미있게 투자해 보려고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아마 내년일지 후년일지 모르겠지만 강세장은 다시 올 거고 또 우리가 준비하든 안 하든 시간은 금방 흘러가니까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강세장을 아주 고대하고 있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모두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